기본적으로 2026년의 대내외 경제 환경은 변동성이 심화되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축소 경제가 가속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경제 통상 환경,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체계를 필요한가, 그 다음에 생산성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축소 경제에 대응한 사회적, 제도적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불황이 아니라 회복을 해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구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축소 경제 가속, 그다음에 글로벌 통상 질서 재편, 기술 주도 경쟁력이 또 양극화되고, 이러한 3대 리스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단순한 어떤 경기 대응이 아니라 제도, 그리고 생태계 전환을 통한 생산성 혁신,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오늘 전망과 현황, 그리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그 세 가지, 그리고 정책 개법, 이렇게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3대 리스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혁신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서 성장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그런 구조적 전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 그 다음에 통상 질서 재편, AI 중심의 구조 개편, 이런 세 가지 축이 동시 작동하면서 저성장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은 이제 보시면 저희가 2024년에 약 3.3%, 그리고 2025년 3.2%, 2026년 3.1%로 성장 기초 체력이 점차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관세 재편, 공급망 병목, 이런 미국 등 주요국들의 재정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금리와 환율도 예전에 비해서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라든가 이런 그 반도체 수요, 이런 세계 경제를 떠받치는 그런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부분도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성장률은 저희가 이제 1% 정도로 전망을 했었고요.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 조치를 하셨고, 또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서 통상 불확실성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2026년 성장률은 저희는 한 1.7% 정도 회복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산업별로 또 회복 속도가 좀 다르다.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주선은 확실히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내수와 IT가 아닌 그런 제조업은 여전히 회복이 제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 환율, 유가, 이렇게 세 가지 변수가 어떤 경로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장률이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먼저 금리, 환율, 유가가 시장이 기대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약 1.7% 정도 완만한 회복을 예상하는데요. 만약에 금리 인하가 지연되거나 또 환율이 높은 수준, 그리고 유가도 상단으로 가게 되면 비용 부담, 수요 둔화, 이런 게 같이 나타나면서 성장률이 1.7%에 못 미치고 약 1.3에서 1.5밖에 안 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대외 여건이 조금 좋아지고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그래서 금융 여건도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약 2%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 안정적 운영, 그리고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 1.3에서 2% 사이에서 성장 경로가 열려 있는 그런 해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산업별 전망인데요. 이거는 아마 여러 군데서 아마 보셨을 거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조선, 바이오헬스, 이런 데는 이제 성장이 견고할 것이고요. 디스플레이는 좀 완만하게 회복할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정체가 좀 될 가능성, 그리고 철강, 정유, 석화, 이건 다소 침체 국면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내수는 늘어나겠지만 해외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출이나 국내 생산은 좀 위축되는 상황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입니다. 최근 저희 한경협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5년 후에 한국 기업과 미국, 중국 기업의 경쟁력 격차가 지금보다 더 커질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5년 후에 중국 기업의 경쟁력은 미국하고 거의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보시면 수출 10대 주력 업종별로 비교를 해보면 2025년 철강, 일반기계, 2차 전지에서 이미 한 5개 업종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반도체, 전기전자 같은 그런 10대 주력 업종 전부 모두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쟁력 요소별로 살펴보면 가격 경쟁력, 생산성, 정부 지원 이런 분야에서 중국에 비해 한국 기업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결국 중국 기업들의 어떤 제조업 굴기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뭐냐 보면 먼저 잠재 성장률 하락과 인구 절벽 이런 축소 경제. 이 축소 경제는 사실 우리 홍성국 의원님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 단어가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인구 절벽 이게 정말 중요한 그런 근본적인 구조적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2030년 잠재 성장률이 약 1%까지 떨어지고 그 이후에 장기 하향 추세가 굳어질 거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지금 0.7명으로 떨어지고 생산 가능 인구도 축소되고 이런 인구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노동, 자본, 그다음에 총 요소 생산성 TFP가 동시에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는. 그래서 단순히 저성장이 아니라 절대적인 어떤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축소 경제로의 이동, 이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기업도 지금 줄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 신생 기업이 95만 6천 개, 전년보다 4만 2천 개 줄었습니다. 2024년에도 신생 기업이 약 92만 2천 개, 최근 4년 동안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봐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신생 기업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이 새로운 기업이 나오더라도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업 신생률 2022년 4.4, 2023년 2.0% 반토막 났습니다. 신생률이 감소한 동안 대기업 소멸률은 오히려 2019년 1%에서 2022년 1.6%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중견기업도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허리가 돼야 할 이런 중견기업의 자연 증가율이 최근 4년간 0%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고성장 기업이 실종입니다. 매출과 고용이 3년간 평균 한 10%, 20% 정도 성장하는 그러한 제조업에서의 어떤 고성장 기업의 수와 비중이 10년 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도전이나 역동성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올라갈 수 없는 사다리. 그러니까 기업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중소에서 중견으로 성장한 기업이 931개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다시 내려오는 기업, 즉 중견에서 다시 중소로 되돌아간 기업이 1147개입니다. 이게 더 큽니다. 특히 2023년 한 해에만 574개의 기업이 중견에서 중소로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중소에서 중견으로 성장한 기업은 301개에 불과합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가 되돌아간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소에서 중견으로, 중견에서 대기업으로 올라서는 성장 사다리가 삐걱대고 있다. 이건 비단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는데 특히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이게 커질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니콘,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는 동안에 세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미래 산업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유니콘 기업들 보시면 5년 전 우리나라 세계 5위였습니다. 이제 9위입니다. 전 세계 유니콘 기업 1523개 중에서 한국 기업 단 18개, 겨우 1%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5년 만에 525개,
중국이 116개 추구하는 동안 우리 몇 개? 7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 구조의 문제, 그리고 성장이 멈춘 그런 경제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분배나 복지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 해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책 해법 저희는 3대 축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긴밀한 경제 현안 대응입니다. 이 성장 잠재력 복원을 위해서 재정 금융 정책, 그리고 경제 안보, 그리고 공급망 강화를 위한 통상 정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축은 경쟁력 있는 산업, 기업 생태계를 재설계하는 겁니다. 생산적 금융이라든가 보조금 지급 같은 산업 정책 해야 되고요. 성장 촉진형 그런 규제 완화 같은 그런 성장형 기업 정책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축소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 기존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음에 AI를 포함한 어떤 혁신 기술을 잘 활용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가 정신을 다시 점화시켜서 창의성, 도전 정신 이런 걸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을 많이 만들고 기존 산업을 또 혁신하는 그런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2026년 정부 지출은 728조, 올해보다 8% 늘어난 규모입니다. AI, 반도체, 전환산업 같은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분야에 재정이 집중된 예정입니다.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경제 체력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그런 방안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통화정책은 지금 기준금리 2.5% 수준인데요. 이걸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재정이 성장의 기반을 단단히 받쳐주고 통화정책이 경제 전반의 안정감을 유지해주는 가운데서 우리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장 동력을 새롭게 회복을 시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통상 정책을 보시면요. 지금 세계가 특히 뭐 제가 이제 원래 여기 한국경제연구원 오기 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주로 이 통상이라든가 이 부분이 지금 완전히 다 뒤집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1기 때하고도 또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뭐 WTO라든가 이런 다자 체계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거래형 양자 협상, 또 힘에 의한 질서 변경, 이런 뭐 소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이 얘기했던 턴베리 시스템, 이게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규범이 아니라 딜, 그리고 힘, 이게 기준이 되고 관세, 투자, 안보, 기술, 이게 다 한꺼번에 교환되는 그런 방식이 새로운 표준이 됐습니다. 사실 전통적 의미에서 통상을 벗어나고 훨씬 더 큰 규모로 범위가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은 북미, 유럽, 중국 이렇게 삼국 체제로 약간 재편이 되고 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은 수출의 43%가 미중, G2에, 그리고 품목의 35%가 반도체, 자동차 여기에 집중되는 이런 구조적인 취약성에 크게 노출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쏠림 구조는 턴베리 시스템에서 직접적인 리스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무역의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누가 싸게 파냐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경제 안보, 기술, 공급망, 디지털 규범 이런 걸 어떻게 설계하냐가 시장 접근권을 결정합니다. 즉 통상은 산업과 안보 전략이 결합된 국가 총력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상시 리스크 관리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정부는 공급망, 산업 협력을 아우르는 정밀한 대응 체제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반도체는 잘 아시는 HBM이라든가 AI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동차 배터리 이런 거는 북미,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중국을 어느 정도 배제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블루오션처럼 중국하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북미 현지화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철강 석화 같은 경우는 미국의 232조, 그다음에 EU의 CBAM 같은 그런 이중 규제 대응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는 협상력, 설계력, 그리고 공급망 대응력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생존을 결정한다.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정부와 기업이 같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 정책입니다. 우리 경쟁력을 찾으려면 첨단 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어떤 생산적인 금융 활성화라든가 보조금 지급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800조가 넘는 그런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증자라든가 채권 발행 이런 전통적인 자금 조달 방식만으로 이런 막대한 투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AI라든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부터 수십조, 수백조의 천문학적인 자본이라든가 인프라, 장기적인 인프라를 필요하는데 기존 금융 구조로는 대응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이 미래 성장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기업과 금융이 투자, 리스크, 수익 이걸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첨단 분야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GP, 그 투자 운용사, 투자 전문회사 같은 모델이나 프로젝트 단위 투자를 위한 SPC, 특수 목적 회사 설립 이런 그 유연한 자본 채널이 허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 CVC에 대한 외부 자금 유치라든가 해외 투자 한도, 부채 비율 폐지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해외처럼 기업의 전략적 자본이 AI, 바이오, 반도체 같은 신산업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반도체라든가 이런 그 AI 같은 최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보조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장형 기업 정책입니다. 사실 기업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하이웨이, 특히 성장형 기업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 촉진형 규제 인센티브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민관이 원팀을 이뤄서 성장 지원 협력 체계를 통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애로사항을 같이 발굴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이 혁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성장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기업의 어떤 자산 규모만 보고 규제를 사전에 부과하는 포괄적 사전적 규제가 우리나라의 규제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특히 그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무려 343개의 새로운 규제와 의무가 따릅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EU 같은 이러한 그 선진국들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실제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느냐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개입을 합니다. 이 사부적 규제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훨씬 불리한 상황에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 자산 규모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전적 규제를 좀 폐지하고 실제로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가 발생할 때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 방식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조세 정책을 통해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주요 선진국들 요즘에 잘 아시는 것처럼 첨단 산업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국 산업 경쟁력 높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생산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량, 생산 비용에 비례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의 도입을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설비 투자 세액 공제의 경우에서도 대상이 어떤 기계 장치 여기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실효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첨단 산업에서는 건축물도 특수 설계해야 되고요. 이런 어떤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계 장치와 유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공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올해까지 임시 투자 세액 공제 같은 경우도 좀 연장하는 그걸 통해서 기업의 투자 활력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R&D 세제 지원 수준이 기업 규모별로 격차가 큽니다. 이게 보시면 성장 단계에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주저하게 만드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모에 따른 R&D 지원 격차를 줄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혁신 기업에 보다 높은 그런 세제 혜택을 줘서 혁신,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는 핵심 결국 사람,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픈 AI, 메타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것의 관건은 성과에 따른 확실한 보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연공급 중심에서 벗어나서 직무와 성과에 연동되는 그런 임금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인재들이 일하는 환경이 또 중요합니다. 중국 창신 반도체의 경우에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2020년에 시장에 들어왔는데요.
5년 만에 디램 시장 점유율을 4.4%로 올렸습니다. 결국 핵심 연구진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기에 이런 빠른 성장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도 성과에 따른 확실한 보상 그리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이런 그 노동시장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그 AI 전환, AX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 AI 전환 같은 경우에 산업별 특화 분야가 있고요. 범용 AI 분야가 있습니다. 이걸 나눠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산업 특화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별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증 환경을 조성하거나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한편 범용 AI 부분은 우리 한국형 소버레인 AI, LLM 개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LLM 전용 플랫폼을 마련하고 특히 중소기업, 학계 이런 데들이 저비용으로 컴퓨팅 자원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리고 제4차 배출권 거래의 할당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국가 총 배출권 비용은 약 26.9조 원에 달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철광과 석유화학 같은 탄소 다배출 업종의 탄소 저감 수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상당한 에너지 전환 이 비용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유상 할당 수익 활용과 그다음에 기업 전환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그런 전환 금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환 금융이라면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탄소 중립 달성이 어려운 산업에 탄소 저감 죄송합니다. 설비 투자 등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어떤 새로운 기후 금융 기법입니다. 이제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인구 감소 그리고 장기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노동 공급 확대 그리고 생산성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가 올 7월에 저희 책을 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작년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그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 그다음에 고령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희가 연구를 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분들, 해외에 있는 학자들 동원해서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희 말고도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했죠. 그런데 저희가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회장님께서 이거는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일반 대중을 위해서도 이걸 좀 전파할 필요가 있다. 이런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 그걸 얘기하셔서 저희가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거를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바꿔서 그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연구한 것 중에 No one is wasted, 즉 누구도 낭비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서 청년, 여성, 고령층 모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기술 개발 정비해야 된다. 그래서 No one is wasted, 그래서 now, 뭐 영어 잘 아시겠지만 now가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이런 책을 출간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의원님들께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실 때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AI 로봇이라든가 이런 스마트 기술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노동 생산성을 많이 높여야 우리가 인구 절벽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업가 정신의 재점화입니다. 과학기술이 성장의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이 그 엔진을 실제로 움직이는 추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가 정신은 이 모든 걸 점화시키는 그런 장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고 그다음에 실패에 좀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에 관대한 문화 이게 필요하고요. 기업가 정신 교육도 더 체계화시키고 자금이라든가 인력 이런 그 창업 기반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전형 AI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서 국민 모두가 신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발표를 정리하면 정책 우선순위는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상 리스크에 즉각 대응할 국가 협상력. 둘째, 성장을 멈추지 않게 하는 기업 성장 경로. 셋째, 인구 감소를 생산성으로 상쇄하는 사람과 AI 전환.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가 그 몇 가지 미래 아이디어, 좀 작은 구체적인 어떤 정책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조적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은 오늘 당장 추진하는 정책이라기보다 축소 경제 시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 실험 아이디어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수도권 베이비 부머의 그 지역 취업, 귀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베이비 부머의 본격 은퇴, 그리고 생산 연령 인구 감소, 그다음에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이런 삼중고가 있습니다. 네. 네네네. 제가 좀 빠르게 하는 이유가 또 이 의원님들 시간이 너무 없으셔서 일찍 가실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수도권의 그 베이비붐 세대가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또 귀촌하는 걸 연계하는 모델을 저희가 제안하는 건데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향후 20년간 매년 80만 명의 그런 고령 인구가 편입될 걸로 지금 통계청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47년이 되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할 걸로 저희 감사원에서 이렇게 나온 통계가 있고요.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인력난을 겪고 있다.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3가지 어려움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걸 좀 풀어볼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생각한 게 이러한 그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하는 거, 그다음에 그 지역 소멸, 그다음에 그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이걸 잘 연계하자. 그래서 800만 수도권 베이비 부머가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귀촌을 할 수 있게 이걸 연계한 3자 연합 모델을 저희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그 은퇴한 베이비 부머 같은 경우에는 귀촌을 통해서 여유로운 노후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중소도시는 베이비 부머의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력이 더 커질 걸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그 수도권에서의 그 베이비 부머들, 이분들이 굉장히 숙련된 인력인데요. 이걸 통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3가지 베이비 부머, 지역 중소도시,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 이걸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차원의 인구, 경제 위기 극복하는 그런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2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게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를 도입하자 이겁니다.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라는 거는 국내 상장 주식을 그 모바일 기프티콘 형태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디지털 방식으로 선물하는 그런 신개념의 금융투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조사한 바가 아마 보도자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요.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이런 주요국들에 비해서 한국의 가계자산 중에 금융상품, 금융자산 비중이 굉장히 낮고요. 금융자산 안에서도 금융투자 상품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가계자산 중에 금융자산 비중 2024년에 약 35.5%고요. 금융자산 안에서도 금융투자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렇게 그 가계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국내 증시를 활성화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개개인의 어떤 자산 증식에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그 국가적인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설날에 세뱃돈 대신에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는 생일 선물로 줄 수도 있는 이런 선물로 주식 기프티콘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또 한편으로, 그러면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도 이 주식 기프티콘을 통해서 일찍부터 투자에 눈을 뜨게 되고, 이게 결국은 우리 국내 증시 저변도 확대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가 한 가지 또 중요한 건 폐업한 젊은 소상공인의 재취업 교육입니다. 앞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패를 좀 관대하게 그렇게 여겨주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최근에 그 젊은 소상공인의 그런 폐업 비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장기 실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위험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폐업한 젊은 소상공인들이 어떤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대기업이 보유한 그런 교육 인프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들을 재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러한 협력 사업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는 청년 구직자에게 어떤 직무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하고 그 대기업들과의 협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떤 취업 기회를 준다든가, 요게 이제 중기부에서 주는 지원금도 저희가 활용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 그 50명 정도 2023년, 그리고 이제 지금 2024년은 지금 623명이어서 이제 897명 2025년에 그렇게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